첫날 밤 죽은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 찬 딸이 있어 청주 고을 병사 민아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지요.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내었습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하였지요.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겨우 식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이었지요.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지요.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지요.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에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 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지요.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에게 간곡한 청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일가 중에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듣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잣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옛 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영리하였지요.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하여 과부인 신부로 민신의 집안에 들어온 지 언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지요.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누려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 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지요.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어.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지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일이 아니야.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기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길 바란다. 듣고 보니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요.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누워 있었지요. 그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희 부친을 대신하여 너희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이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란 것 때문이었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야.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 앞이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 주었지요.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되었습니다. 10년 전의 은혜.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김신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도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갑자기 몰락하여 그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가지고 아들에게 내주었어요. 김신조가 펼쳐보니 그것은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의 문서, 즉 종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있는 한 그 종은 물론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신조의 집안도 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하여 이제는 늙은 할멈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지요. 그래서 종 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종문서를 꺼낸 김신조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나주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에게 구차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야 되겠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거라. 하지만 아예 이쪽에서는 무엇을 바라는 눈치는 보이지 말거라. 모친의 말대로 나주에 내려간 김신조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의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지요. 김신조는 돈 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충청도 공주 금강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저쪽에 메어둔 배를 부르려 할 때였지요. 무심코 강 위쪽을 바라보려니까 사람 그림자 셋이 눈에 띄었지요.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면서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신조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와 기슬게 끌어내고서는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곤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번갈아 붙잡아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지요. 김신조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 말려놓고 대체 왜들 그러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노인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하였지요. 내 외아들이 간과의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가서 내일까지 그 돈이 장만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아들 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김신조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내 말을 좀 들으시오. 그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면 되겠소.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네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동안 김신조는 돈 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지요.
그제야 노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는 누구시오? 김신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신조는 빈손으로 돌아와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과연 내 아들이야.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그러나 편안히 살다가 나이 85세에 잠들듯 세상을 떠났지요. 이때 김신조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낼 산소 자리가 없었지요. 대를 물려 내려오는 산도 남은 것이 없었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김신조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하였지요. 김신조는 그 산 남자가 있는 바로 옆의 큰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등지고서 양지 바르게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이 보였지요. 그 주변으로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하였습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내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집 주인을 찾았지요. 그 젊은 주인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신조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김신조는 깜짝 놀랐지요. 김신조는 얼른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 아내부터 흔들었지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지요.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시지요. 날마다 밤마다 향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뵐 줄이야. 아낙네는 또 한 번 말을 잇지 못하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김신조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주인의 손이 김신조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바로 우리 은인이셨군요. 절부터 받으십시오. 김신조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큰 절을 쌍으로 하였습니다. 김신조는 그들이 지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 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여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지요. 그래서 집에 손이 오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신조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 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 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소. 방금 오다가 본 그 산을 한 구석 싸게 떼어줄 수 없겠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밭이 사실은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은인께서 성함만 써 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둔 것입니다. 김신조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나 쓰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그 당시 빌려준 돈 1000냥 정도나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가륵하나 애초 내가 한 뜻이 그것은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지요.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신조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김신조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지요. 김신조는 마음이 사뭇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 둘이서 공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종 하나가 준 편지가 뜻밖의 사연이었지요.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옥 그리고 종 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어서 두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하여 주십시오. 김신조는 당장 사람을 공주로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어 끝까지 사양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그 직후 모두들 어디론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기특도하구나.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니. 이리하여 김신조도 별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를 잡은 용감한 신부. 어느 시골 선비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초례를 막 끝내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나며 방 뒷문이 우지끈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흥하며 황소만한 호랑이가 바람처럼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신랑을 입에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람이 일었다가 사라지듯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때 신부의 동작도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문 지방을 뛰어넘는 호랑이의 뒷다리를 와락 껴안고 매달렸던 것이지요. 입에 신랑을 물고 뒷다리를 신부에게 꾹 붙잡힌 호랑이는 곧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산에서부터는
나는 범처럼 뛰고 또 달렸습니다. 신부는 그럴수록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어요. 호랑이 밑에서 몸이 마구 끌리고 튕겨지고 하였지요. 가시덩굴, 바윗돌, 나뭇 가지에 긁히고 부딪히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흩어져 나부꼈지요. 옷이 찢겨져서 너울댔습니다. 피를 흘리는 상처투성이 몸에 또 새로운 상처가 겹쳐 생겼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꼴이었지요. 그러나 신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호랑이는 마침내 신랑을 어느 비탈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그토록 사나운 짐승도 이젠 기운이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신부는 그제야 잡았던 손을 놓고 뒹굴듯이 땅에 떨어졌지요. 호랑이는 제 나름대로 기가 질렸는지 슬쩍슬쩍 피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신랑 옆으로 기어왔지요. 신랑은 그러나 숨이 끊어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 가슴에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지요. 아직 살아있구나. 신부는 힘을 내어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탈 저 아래 숲 사이로 등불이 하나 깜빡깜빡 비치고 있었지요.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신부는 제 몸에 상처도 있고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외딴 집이 있었어요. 신부는 우선 눈에 띈 뒤뜰 방문을 몸으로 열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잔치상이 벌어지고 대여섯의 장정들이 한창 흥겹게 노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투성이 신부가 벼랑간 뛰어들었던 것이지요. 얼굴에는 흩어진 머리카락이 마구 감기고 그 밑으로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기겁을 했다가 얼른 꿇어앉아 수도 없이 절을 하였지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밤중에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뒷산 비탈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서 구해주십시오. 하더니 퍽 하고 쓰러져 기절을 하였지요. 삽시간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까닭을 안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 보았지요. 또 기절한 신부는 안방에 눕히고 간호를 하였습니다. 비탈에서 도움을 받아 업혀온 신랑을 보자 바깥에 있던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주인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아들을 신부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에게 술 대접을 하던 참이었지요. 다시 깨어난 신랑과 신부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새삼 놀라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호랑이가 신랑 집 뒷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더욱 탐복할 일은 몸을 돌보지 않고 신랑을 구한 신부의 슬기와 용기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그 고을원은 신부를 크게 칭찬하고 열려문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두꺼비, 사위. 옛날 한 영감이 낚시질을 하여 먹고 사는데 하루는 나가서 종일 낚시질을 하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사흘 만에 다시 강가에 나가 낚시를 담가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걸렸구나 하고 낚시를 잡아당겼더니 두꺼비 한 마리가 물려 있었지요. 사흘을 굶었는데 겨우 두꺼비야? 아이고 재수도 없지. 영감은 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영감을 보며 물었지요. 오늘은 좀 잡았소. 오늘도 못 잡았는데 해 닫을 무렵 두꺼비가 물렸잖아. 그래서 가져왔는데 어디 두고 보자고. 그리하여 두 내외는 두꺼비를 집에다 두고 키웠습니다. 얼마 지난 뒤 신기하게도 두꺼비가 영감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시오. 처음에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거절하였지만 두꺼비가 조화를 부리니 할 수 없이 영감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아주시오. 하니 기가 막힌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 영감을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지 않으면 이 집은 뿌리채 망해버릴 것이오. 영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주인은 겁이 나서 영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 사위는 싫지만 두꺼비가 자꾸 조화를 부리기에 셋째 사위로 삼기로 하였지요. 주인이 셋째 딸에게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라 하니 아버지도 망령이지 시집 가라면 갈 테지만 첫날 밤에 두꺼비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승낙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두꺼비가 장가를 들러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신부가 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말하였지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여기 누울 테니 살 가죽만 잘 베시오. 신부가 그렇게 했더니 훤칠하고 훌륭한 신랑이 두꺼비 가죽을 벗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가죽 속에 들어갈 터이니 처음같이 꿰매시오. 신부는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큰 방에 있는 부잣집 부부는 첫날 밤을 지내는 건너방을 건너다 보면서 아침까지 딸이 나오지 않으면 꼭 죽은 것이다 하고 한숨 섞어 말하였지요. 아침이 되니 방 문이 열리면서 셋째 딸이 화색이 돌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셋째 딸에게 물었지요. 신랑이 두꺼비 아니더냐? 두꺼비예요, 아버지. 두꺼비 신랑 보기도 싫으니 어서 시집으로 데려가거라. 부모가 진저리를 치며 그렇게 말하자 딸은 네 가겠어요 하고 두꺼비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얼마 뒤 장인의 환갑이 돌아왔습니다. 두꺼비와 신부는 처가로 갔지요. 장인이 두꺼비를 보더니 넌 뭐 때문에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장인 환갑인데 제가 안아보고 되겠습니까? 하였지요. 그러자 손님들이 하하 웃어댔습니다. 주인은 두꺼비 신랑이 더 부끄러워졌지요. 손님들이 번갈아가며 발로 두꺼비를 툭툭 치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두꺼비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였어요. 장인 환갑에 고기나 잡아올까요? 무슨 고길? 꿩이나 토끼나 돼지나 노루를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걸 잡아? 예, 잡아올 테니 장인의 말을 빌려주시고 마부와 하인들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좋다. 하고 장인은
하인과 마부를 불러 사냥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장인의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가니 마당같이 널따란 바위가 있는 곳에서 두꺼비 신랑은 부적 같은 것을 한 장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산 등성이를 넘어가면 중이 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을 테니 그 중에게 죽어라. 하인이 산 등성이를 넘어가니 한 중이 우통을 벗고 있길래 종이를 주었더니 읽고 난 다음 알았다.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옷을 입고 갈 터이니 하고 말하였지요. 그래서 하인은 먼저 돌아왔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꿩이 날아오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토끼가 뛰어오더니 꼼짝 못하였지요. 뒤이어 돼지 노루도 여러 마리 달려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하인들에게 그것을 다 산채로 묶어 말에다 싣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사냥을 나서다가 헛땅을 치고 돌아오다가 사냥거리를 잔뜩 잡은 두꺼비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잡은 짐승을 우리에게 주지. 두꺼비 신랑이 줄 수는 있지만 내 말을 들어야 주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슨 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통들을 벗고 돌아앉으시오. 둘은 우통을 벗고 돌아앉았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어깨 죽지를 꽉 물어 상처를 낸 다음 짐승들을 모두 첫째와 둘째 사위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둘은 산 짐승들을 모두 죽여서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가지고 처가로 갔습니다. 두꺼비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보라고 두꺼비가 잡긴 뭘 잡아? 민망한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였지요. 나도 장인 환갑 보러 왔는데 다 끝나야 가지요. 환갑 잔치가 끝나고 두꺼비 신랑은 신부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꺼비는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는 두꺼비가 아니고 옥황 상제의 아들인데 너무 더워서 바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낚시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팔자를 고치려고 날 잡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처가에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두꺼비 신랑은 처가로 갔습니다. 장인에게 첫째와 둘째 사위를 불러달라고 하니 주인이 불러왔지요. 두꺼비 신랑은 두 사위를 보고 지금 장인이 볼 수 있게 우통을 벗으시오. 하니 할 수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보였지요. 이 상처는 내가 문 상처요. 이 두 놈은 원래 내 부하인데 사냥은 이들이 한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은 것이지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살 생각은 하지 말거라. 두꺼비가 그렇게 말하고는 벌을 주자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감에게 말하였어요. 전 하늘로 올라갈 텐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있는 뜰을 모두 논으로 만들어 줄 터이니 거기서 농사를 지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꺼비 신랑은 허물을 벗고 난 뒤 동서남북에 사배를 하고 나서 앉으니 지금까지 청정하던 날이 벼랑간 번갯불이 나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뜰을 몽땅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이틀 후에 비가 그치자 황폐했던 땅이 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경계를 삼고 어부 부부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지요. 아내의 덕으로 먹고 산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오가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하였지요. 아내는 서울 어느 재상집의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간 부지런히 저축한 돈도 퍽 많았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 않고 극진히 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장차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라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지요. 당신은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가 쓰면서 배워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길거리 많은 거지에게라도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그 다음 날부터 오가는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날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거지 떼들에게 훌훌 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 쏘는 한량하고 사귀어보자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 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지요.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혀갔지요. 한량뿐 아니라 글하는 선비로서 궁한 이가 있으면 기꺼이 식량과 학비를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사람이군. 이런 칭찬이 자자해질 무렵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일을 권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 책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셔요. 아내가 생각한 대로 오가는 글 재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역사, 정치,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또 권하였지요. 앞으로는 공부하기는 틈틈이 활쏘기, 칼쓰기 같은 무술 공부를 하셔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습니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지요.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책도 물론 환히 익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하는 무가 시험에 합격했어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고 또 벼슬 자리마저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오가의 아내는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지요. 물론 오가 자신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말이 없고 착하며 또 아내의 일을 갸륵히 여기는 터인지라 묵묵히 따랐지요.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나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0,000냥 속에서 이제는 3,000냥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러니 다음부터 장사를 해보셔요.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이 풍년이라니 1천냥을 가지고 가셔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그 말대로 충청도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들이 부항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요.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천냥을 주었지요. 황해도만이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꼭 같이 하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것이 마지막 1천냥이어요. 그러니 이번만은 꼭 성공하셔요.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헌옷을 사가지고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의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에 오게 되었지요. 아내의 말대로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발가벗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바는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지요. 물론 돈 한 푼 안 받고 거저준 것입니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육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 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볼까? 차라리 산 짐승의 밥이 되어 버려야겠다.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 골짜기를 헤매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오막살이에는 어떤 노파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보니 이 노파 역시 누더기 홑옷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쉬어 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을 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바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소? 하며 대답도 듣지 않고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어요.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귀한 옷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지요. 밥은 감자와 조밥 투성이었으나 거기 차려놓은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산에서 자연히 큰 산삼나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을 나물로 해먹다니 어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난 것이오? 오가가 물었습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밭이 있다오. 맛이 하도 좋아. 날마다 캐어 먹는 걸요. 그러고 보니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캐어둔 것이 또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승낙하였습니다. 오가는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가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다 둔 산삼이 자그만치 10단도 넘었지요.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갓 낳았을 때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서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하였습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고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힘이 어찌나 세어졌는지 호랑이도 산채로 거뜬히 잡아올 만하였지요. 장차 큰 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을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다행히 사냥은 잘하여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시라며 인사와 사례를 아울러 하였지요. 물론 귀한 옷을 준 데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가는 아들이 길잡이로 도라지 밭에 갔다 보니 과연 온 산이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지요.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되어서 짐은 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지더니 오가를 원산 골 밖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지요.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재상의 환갑 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을 10뿌리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재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자리를 같이 한 손님들도 무릎을 치며 탐복하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하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오가를 만나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오가가 무가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가가 주인 재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지요.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조용히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히 존경하고 위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황색.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기다란 삽을 지팡이 삼아 짚고 논 일을 하러 들에 나갔지요. 가다 보니 황새들이 여러 날아와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마구 울었습니다.
황새들이 왜 이러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옆에 있는 나무 위에 황새 둥지가 있는데 그리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둥지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황새 새끼들이 슬피 울고 있고 그러니 황새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우는 것은 아마도 저 새끼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새끼가 불쌍해진 농사꾼이 삽으로 구렁이를 찔러 잡았습니다. 삽 끝이 뾰족하니 창처럼 찌르면 단박에 구렁이를 잡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구렁이가 죽었는데 그때 삽 끝이 뚝 부러지면서 구렁이 몸에 박혀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황새 새끼들을 살려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이 농사꾼이 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 보니 길가 개울에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가 흐느적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잉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조그만 개천에 있는 게 이상하였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마침 반찬 거리도 떨어진 판이라 그걸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서 먹었지요. 그런데 잉어를 고아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몸이 띵띵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몸이 부어오르면서 살이 시퍼렇게 멍든 것 같이 변하였지요. 가만히 보니 잉어를 고았던 가마솥도 시퍼렇게 되고 잉어 국물을 담았던 그릇도 시퍼렇게 되었지요. 그게 죄다 독이었습니다. 잉어는 독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용한 의원을 불러다 보이니 의원이 하는 말이 아주 사나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점점 더 부어오르고 고칠 방도는 없으니 죽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데없는 황새들이 날아와 이 집을 삥 둘러싸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새가 몇 마리인지 모를 만큼 많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 몇 달 전 살려주었던 새끼 황새가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 황새들이 나를 살려주려고 온 건 아닐까?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고 퉁퉁 부은 몸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몸이 하도 부어 맞는 옷이 없으니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끙끙거리며 기어 나갔지요. 마당에 나가서 엎어져 있으니 황새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이 사람 몸을 막 쪼아대지 뭐예요. 그런데 황새가 쫀 자리에서 시커먼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시커먼 피가 나오다가 멎으니 부은 것은 다 빠지고 몸이 다시 예전처럼 되었지요. 독이 모두 다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황새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고 나서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잉어를 꾼 가마솥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속에 삽 끝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삽에 찔려 죽은 구렁이가 복수를 하려고 잉어로 다시 태어나서 일부러 이 사람에게 잡아먹힌 것이지요. 그걸 황새들이 알고 부리로 몸을 쪼아 독을 빼서 살려준 것입니다. 황새 덕분에 살아난 농사꾼은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